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일요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은 일요일 밤 10시에 시작하죠. 이제부터 일요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분하고 함께 하겠는데요. 인사부터 해야 되겠죠. 자, 와운의 나영호 파트너, 메리츠종금증권 강북금융센터의 최강천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두 분하고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어떤 이슈와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주 초반 조정을 받았지만 후반 강세로 돌아서며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7주 연속 상승했고 거래소는 4주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음 주는 설 연휴로 거래일이 이틀인 가운데 현재의 강세가 2월 말까지 이어질지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문제와 관련해 16일 다시 EU 재무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고 중국의 춘제 전후 유동성 확장 기대감, 유가 강세 등 악재와 호재가 교차되는 중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한 주간 주요 증시 변수와 전망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집중 진단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슈 주제 보셨다시피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증시 보게 되면 주 초반에는 좀 조정을 보이다가 주 후반 쪽에서 이 대내외적인 이슈가 안정을 찾으면서 좀 반등에 성공해서 마감이 됐죠. 앞에서도 우리 이명경 캐스터가 얘기했다시피 코스닥은 7주 연속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폭은 미미하지만 거래소도 벌써 어느덧 4주 연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주간인데 이번 주죠. 그러니까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우리 이승원 대표가 먼저 시장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바이오 섹터에 대한 상승세가 아주 놀랍게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셀트리온에 대한 주도주라는 강력한 주도주의 등장인데요. 과연 이 바이오 섹터 왜 이렇게 상승했는지 먼저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제약사 M&A 이슈가 일단 그 시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5일이었죠. 그 화이자가 호스피라를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에 대한 상승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12일이었습니다. 로슈가 독일의 지금 그 바이오 회사인 시그네처를 비공개 가격에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M&A 이슈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그네처 같은 경우는 바로 바이오 유전체 분석 회사입니다. 자, 13일 날 존슨앤존슨이 레미케이드 특허 재심사 거절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셀트리온이 상한가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3일 날 역시 삼성병원이 티젠과 맞춤 암 치료제 개발 협약을 함으로써 역시 바이오 상승세에 대한 흐름에 지속적인 불을 지펴줬습니다. 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테마주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지금은 성장성과 실적 모두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주요 항체 의약품에 대한 특허 만료가 시작이 됩니다. 고령화에 따른 맞춤 의료 성장성에 대한 쪽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 간 M&A 이슈 그리고 업체별 장기 성장성 프리미엄에 대한 쪽이 지속적으로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규모, 지금 보시게 되면 연평균 60%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어느 섹터보다도 가장 높은 성장률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영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섹터, 과연 이 게임과 핀테크를 계속해서 지금 바톤을 이어받아서 시장의 주도주로 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내일 열릴 금통위, 오늘이죠. 오늘 열릴 금통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유가 관련된 이야기까지 지속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날이죠. 17일 날 네. 얘기고 이제 열려서 이제 금리 결정하는 날이 이제 17일 날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날을 기준해서 얘기하죠. 자, 두 분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간에 주초보다 역시 주 후반 쪽으로 하니까 시장이 좀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면서 회복을 보였는데, 자, 이런 기조가 유지될지 여부하고 특히 코스닥 쪽에 이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대단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을 위해서. 일단 두 가지를 동시에 답을 해보면 이 기조는 좀 더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되죠. 다음 주는 이제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수는 한 이틀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유럽 증시가 이제 우리가 설 연휴를 쉬는 동안에 어떠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좀 봤더니 월화에는 별로 뚜렷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설 연휴를 쉬면서부터 이제 수요일 FOMC 의사로, 그다음에 목요일 EIA 주간 원유 재고가 좀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유럽하고 미국 PMI 지표가 좀 발표가 돼요. 해서 월화는
분위기를 이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휴 때는 조금 더 변동성, 그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동성 요인이 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기조는 다음 주에도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앞서 그 바이오 섹터도 같이 좀 질문해 주셨는데 이 상승세가 바이오 섹터도 다음 주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의 최근의 증시 상승을 일차적으로 끌었던 쪽은 역시 이제 게임하고 핀테크주인데요. 이게 코스닥의 대장주가 바뀌면서 새로운 상승 분위기를 이끄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시속 게임, 이쪽 올라가면 이쪽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좀 순환매성 장세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1차적으로는 순환매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뭐 게임주라든가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 뭐 기대감만 무성했다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성장성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관점이다. 근데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한마디로 얘기한다라 그러면 최근에 한 차례 한 4%가량 크게 한번 출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거래소 쪽으로 주춤하고 있는 계속 행보하는 거래소로 자금이 가느냐 아니면 코스닥 내에서 한 차례 손바뀜이 나오느냐 이 문제였다라 그러면 일단은 후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바이오주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일단 기존 주도주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나 대표님의 의견에 100% 전적으로 좀 동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듯이 뭐 핀테크 관련주라든가 게임 관련주들이 실적의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거치면서 나쁘지 않다 정도도 기대보다는 못하지만은 나쁘지 않다. 4분기 실적의 어떤 특수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건 오히려 바이오주들의 실적은 제가 볼 때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어떤 그 형체가 없는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1년 내내 있을 실적주 그리고 중국의 모멘텀을 등에 업은 중국 모바일 관련주의 성장을 등에 업은 이런 어떤 게임주들의 어떤 흐름들이 다 이유 있는 상승세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환매, 자금의 흐름이 일정 부분 여기서 뭐 크게 뭐 자금이 유입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만한 시점에서 봐야 되는 어떤 성장 모멘텀이 나타나다 보니까 또 지금 뭐 주도주의 어떤 순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셀트리온에 대한 성장세, 지금 그 상승세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그 신고가 경신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은 신고가 경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주도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내고 나서 대부분이 조정을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게임, 피테크, 사무인터넷 등등등등 이런 핵심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 주도 종목들이 다 고점을 벗기고 기간은 1개월에서 길면 2개월 정도의 상승세로 저점에서 100에서 150% 오르고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직 100%는 좀 안 올랐어요. 그리고 정고점을 넘겨놓고 나서 2월 말 정도까지 대략 러프하게 보면 그 정도까지는 상승을 보이고 나서 좀 조정세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섣부른 예상을 좀 근데 해봅니다. 이 바이오 중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바이오 시밀러가 있고 지금 보게 되면 로쉬의 시그네처 인수 같은 경우는 바로 유전체 분석 회사를 인수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유전체 분석 쪽하고 바이오 시밀러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어느 쪽에다 좀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마크로제넬이라든가 뭐 DNA 링크 같은 네. 게 이제 유전체 분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같이 일단 좀 뭐 후발로 가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핫한 종목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슈에서 가장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선두 종목은 뭐니 해도 셀트리온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유전체 분석 쪽은 같이 그냥 가는 어떤 정도의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뭐 한 말씀 더 드린다라 그러면 일단 이 바이오 종목이라는 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삶의 그 인류의 삶 자체를 크게 트렌드를 바꾸는 종목이라 보니까 사실 실적으로 그렇게 검증될 만한 종목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퍼밸류 따진다든가 뭐 북밸류를 따진다라 그러면 뭐 제조업보다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이슈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부분인데 지금 뭐 이제 강세 흐름 나오고 이슈에 대해서 전 업종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만큼 너무 빨리 이 끝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꿈을 먹고 자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만 보고는 사실 답이 나오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라든가 어떤 향후 삶의 변화에 대해서 기대해야 되는 부분은 뭐 이 퍼밸류가 20배, 30배에 대해서는 비싸다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가치에 대한 관점보다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다면 실적도 아니고 기업 밸류도 아니면 뉴스하고 이슈에 따라서 매매를 하거나 트레이딩할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그런 좀 부분이- 투기적이고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안 그래도 아마 지금 한 최근 4년 동안, 최근 한 4, 5년 이내에 가장 크게 우리 시장에서 많은 분들을 힘들게 했던 종목들,
뭐 종목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바이오 종목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깜짝 놀라울 만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또 이 기대감이 가라앉을 땐 굉장히 위축된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일단 급락하는 흐름이라 그러면 리스크 관리에 가장 크게 중점을 둘 거, 그리고 절대 비중을 많이 실지 말아라. 그리고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랜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빠져나오는 시점이 빠른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게 된다면 굉장히 접근하기에 지금 좋은 시기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얘기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유전체 분석 같은 경우는 좀 북발을 따지기 어려우니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가 난데 그래도 유전체 분석 쪽에서는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맞아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마크로젠에 대한 좀 실체가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탑10 의약품 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지금 1, 2, 3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볼 텐데요. 화면 좀 볼까요? 글로벌 탑10 의약품을 보게 되면 뭐 휴미라,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가 바로 렘시마, 이 엠브렐 같은 경우가 이 다빅트레를 복사한 하나케미칼의 이 그 바이오시밀러가 이 엠브렐을 카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 쪽과 관련된 뭐 하나케미칼이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쪽이 바이오시밀러가 큰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면서 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제일모직의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바이오 PS를 또 이렇게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 뭐 관련주로 SK케미칼도 있고 네. 동아소시오도 네네. 하고 많죠. 있고 네네.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771억 원의 실질적인 공급이 나타난 게 바로 실티리온이라는 네. 실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시장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은 정말 실티리온이 정말 여기서는 가격 부담이 너무 커. 그래서 다른 쪽이 뭐 하나케미칼이 됐든 어디가 됐든 공급 계약이라는 어떤 이슈가 좀 나타나게 됐을 때 그때 좀 시세가 좀 후발로 터진다라고 봐야 되겠지. 아직까지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둘 만한 어떤 기업에 대한 가장 큰 기대감은 셀트리온이 일단 가장 크다고 좀 보여져요. 아직까지는 뭐 그 어떤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좀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기대감과 가능성이 미리 선행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앞서 나 대표님이 얘기한 것대로 고점을 미리 진작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게임이든 피테크든 사모니터니스든 등등등 고점을 벗겨내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놓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후발보다는 선도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라면 접근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 만약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 조정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시세는 한번 패스하고 다음 어떤 왜 그러냐면 코스닥 시장은 계속 돕니다. 주도주들이 계속 돌아요. 일정 부분 올라가고 나면 또 거기서 차익 실현하고 조정받았든 게임이 됐든 핀테크가 됐든 사무인터넷이 됐든 헬스케어가 됐든 그쪽으로 다시 선순환이 돌고 하는 그 과정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셀트리온이 조정이 없다라면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코스닥 얘기는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제 코스닥 쪽에서 워낙 뭐 지난주에 이 바이오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워낙 후반 쪽에서 좋아가지고서 이와 관련돼서 먼저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거래소 쪽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유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가가 지금 현재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종가가 60달러 선, 그러니까 배럴당 60달러 선을 넘어갔고 또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도 52 내지 53달러 선, 이게 연중 최고점이거든요. 자, 이거 완만하게 움직였던 이 유가의 강세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화학주가 하루 조정받고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소 쪽에 이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건 분명하고 워낙에 단기간, 뭐 단기간도 아니고 지난해 한 2분기 이후로 해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한 8개월간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 보니까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정유사 종목들을 본다 그러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유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이 환율에 대한 문제가 됐건 아니면 실수요에 대한 문제가 됐건 일단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일정 수준은 이미 가격이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유가가 이제 추격해서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얘기 보시죠. 이미 극단적인 상황에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 전체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이 원가 자체가 다운될 수 근데 있는 유가가 지금 현재 화학주에 보게 되면 대해서 지금 더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유가가 하는 것 지금 같다. 현재 보면은 걱정을 끼치면서, 그러니까 설마 올라가겠어 하면서 계속 꾸준히 조금씩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화학주도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서 또 코스닥의 이런 무슨 이전에 뭐 테마성 종목군처럼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쉽게 어디가 고점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충분히 상당히 화학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 단기 접근 차원과 이 중기 접근 차원에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정유냐, 이제 우리가 유가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정유가 될 것이냐, 아니면 화학이 될 것이냐,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정유는 단기 매도, 화학은 오히려 추격이 가능하다. 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화학주 같은 경우는 정고점들 위치 지금 대부분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화학주뿐만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럼 이번에 그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충분히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유가가 말입니다. 2분기에 뭐 20달러, 30달러 간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글로벌 IB 쪽에서 뭐 시티그룹이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네. 아주 뭐 약세장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또 보면은 유가가 생각보다 좀 견조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뭐 원유 시추공이 급감을 좀 하면서 유가가 반등을 좀 했는데, 이것이 바로 공급의 어떤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서 출렁했지만은 그래도 어떤 저점에 대한 어떤 인식을 많이 좀 만들어 놓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여져요. 해서 저는 유가가 진바닥을 쳤다라고 아직까지 확신을 듣기는 어려운 시점은 있어도, 그렇지만 유가가 예전처럼 연속적인 어떤 폭락은 나오기는 또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 쪽의 어떤 경기 어떤 모멘텀도 나타나고, 아직 수요는 크게 늘고 있지는 않은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선행에서 좀 빠졌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일부 화학주라든가 뭐 정유주들의 실적이 뭐 일단은 그 제품 가격보다 원가가 충분히 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효과라고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은 맞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좀 부류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중기 투자자는 일단은 더 욕심을 내도 좋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굴곡과 충돌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처럼 뭐 몇 개월씩이나 폭락하는 그런 일은 이제 좀 없을 것 같고, 반면에 단기 투자자는 여기서는 조금 좀 추격 매수는 금지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이제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를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이번 주 증시, 그러니까 내일 이후 설 연휴 전에 이제 이틀뿐이 거래일이 없긴 합니다만, 이틀간의 증시가 어떻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지, 저희 전 출연진 전문가들이 지난주 했듯이 이 지수의 밴드 예상, 그다음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예상을 우리 이명경 캐스터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경 캐스터 오픈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12명의 출연자를 중심으로 이번 주 주간 전망 서베이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상단은 1974.2포인트 제시해 주셨고요. 하단은 1939.8포인트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승이 7명, 보합이 5명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하락이 없어서 모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상장은 616.8포인트부터 하단은 596포인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상승이 7명, 보합이 5명으로 하락이 없어서 역시 코스닥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번 주 한 주간의 증시 뭐 이틀 이거리일 뿐이 없긴 합니다만, 지금 평균적으로 놓고 볼 때 지수 상단 대략 뭐 1970포인트 중반대 정도, 코스닥은 뭐 한 600포인트대 위쪽 한 610포인트 정도 내외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코스피 상단을 가장 높게 보신 분이 대략 뭐 한 1980포인트 정도 내외권 정도, 박용호 대표, 최강천 부장, 김동엽 부장, 이서구 부장 등이 주로 부장님들이 1980포인트를 얘기하셨네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은 상단을 630, 제일 높게 보신 분이 630포인트로 얘기하셨는데, 박세진 PB가 630포인트, 진짜로 뭐 다음 주 이틀 거래, 이 거래일 내내 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높게 보셨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제일 낮게 보신 분이 박용호 대표인데 580포인트 정도니까요. 약간의 뭐 차이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본다면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이 변동폭이 좀 작은 가운데 강세를 예상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두 분하고 이제 시장에 대한 지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제 이 한 주간에, 새로운 한 주간에 이 금통위 이슈가 있고요. 지금 그리스 이슈가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리스부터 좀 다뤄보자고요. 그리스 쪽에 대한 얘기가 주말에 좋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예, 뭐 일단은 뭐 그렇게 극단적인 뭐 상황보다는 이제 또 다시 대화 테이블로 갈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내용 자체가 워낙 뭐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니까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일단 외국계 창구에서 비차익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다라 그러면 크게 우리에게 유리할 부분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태가 계속해서 우려가 불거지고 있을 때도 사실상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 해외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해결된다라고 해서 우리 증시에 또다시 뭐 강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래서 뭐 이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큰 영향, 영향이 없다. 실질적인 수급이 확인되지 않는다라 그러면 큰 영향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스 이스는 뭐 저번에도 뭐 차차상의 태풍 그렇게 악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점검을 한 바가 그러셨죠, 있죠. 그래서 뭐 앞서 나 대표님 얘기대로 그리스 문제가 어느 정도 대부분의 어떤 시장이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타결이 돼도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죠. 이게 조금 좀 변수인 것 같아요. 이거를 시장이 어떤 그때마다 이게 좀 정말 하락 추세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경기가 우려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조금 좀 괜찮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가 되는 어떤 국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보다 어떤 뭐 악재가 아니라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외국인의 어떤 매도가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초미의 관심사가 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한 가지를 딱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스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주도주가 선순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막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요. 낙폭 과대 종목이 지금은 일종의 주도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양시장 다 어떤 그리스라든 변수, 그다음에 금리, 금통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먹을 만한 종목들이 있다?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 여쭤본 다음에 결론 짓고 금통위 넘어가려고 죄송합니다. 다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그리스 이슈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그 EU 정상회담에서 치프라스가 이제 EU 정상들과의 어떤 좋은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주말 동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그 내일 있을 재무장관회담에서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금통위 이슈 같은 경우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G20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가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죠. 총재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구조개혁에 대한 쪽에 지금 매진할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IMF에서였네요. 이번 주말 보고서에서 나온 걸 보게 되면은 IMF에서도 한국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이 이제 한국 시장,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나 대표님. 저는 금리 인하를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달에도 사실 저는 금리 인하가 사실상 어렵겠지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시장에 자산이 공급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게 시한부고 미국에서 먼저 출구 전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시중에 돈이 풀리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 상태인데 사실 우리 시장 너무 한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소 시장이 못 가고 코스닥 시장만 계속해서 가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끌고 갈 만한 수급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금리 인하는 뭐 대한민국 경제가 취약하냐 취약하지 않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IR 담당팀이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 증시 강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도록 좀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전략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저는 나오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그동안 해가지고 원화가 약세로 전환이 됐고 또 이러다 보니까 해외 자금 쪽에 이탈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체 시장 수급에는 금리 인하가 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땐요. 종목이 바뀔 수도 있다지 지수가 빠진다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게 되면 증권주 같은 게 어떤 그 소재 산업재의 바통을 이어서 확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건설주 좀 쪽하고. 그렇죠. 좀 건설주라든가 또는 뭐 내수주, 증권주 또는 유통주들 이런 쪽이 조금 더 종목이 바뀌는 어떤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 장이 뭐 무너진다, 장이 안 좋다 그런 거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 답변을 좀 드린다라 그러면 일단 지난해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크로 변수 뭐 환율이라든가 금리가 바뀔 때는 뭐 상당한 좀 외부 충격이 있지 않은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지금 솔직히 저는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잃을 게 없다라고 하냐면 지난해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보면
우리 증시의 현물로 한 4조 5천억 가량 외국계 창구에서 자금 이탈이 나왔고 선물 시장에서도 전체 자금 규모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한 3천억 가량 매도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변수가 더 외국계 자금을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워낙에 뭐 글로벌 증시 전체로 보면 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리 시장을 또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잃을 건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금융통화위원회를 이제 앞두고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니까 두 분한테만 개별적으로 여쭤볼게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동결이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네. 예. 요번 달 아니면 다음 달인데요. 예. 요번 달일 확률이 좀 높아졌다? 아, 그러니까 결국 하긴 한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달이냐 다음 달이냐인데 네네. 이달 저는 기존에 한 3월 달 정도로 예상을 좀 개인적으로 했었는데요. 예. 근데 최근에 좀 주말에 나온 뉴스 보니까 화요일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높아진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영호 대표 어떻게 예,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동결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뭐 17일 옮긴 거 봐서는 인하라고 저도 맨 처음에 무게를 뒀었는데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뉘앙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결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네. 국고채 3년물 같은 경우 지난 2월 초에는 이게 2% 이하로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 최경환 장관이 이제 G20 재무장관회담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 네. 개혁, 뭐 이제 통화 정책보다 구조 개혁이 우선이다 한 다음에 이게 다시 2% 상회하면서 채권 플레이어들은 금리 동결 쪽을 더 유력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 시중 실세금리하고 동향하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나영호 대표께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워낙 좀 기대감이 컸던 만큼 또 이게 그 기대감이 컸다가 또 실망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론이 좀 대세가 된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사실 지금 극단적인 금리 인하까지 추가로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신중한 입장이 많기 때문에 뭐 크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추석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설 연휴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설 연휴가 되면 항상 우리 투자자가 불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가져가도 되냐? 아니면 현금을 좀 만들고 가는 게 낫냐? 이 전략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현금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언제나 뭐 좋은 전략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굳이 잘 가는 종목들을 일부러 매도를 해서 뭐 리스크 관리를 한다. 그런 어떤 의미는 이번은 조금 좀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도주 종목군들이 여전히 선순환하면서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뭐 게임주라든가 핀테크 관련 주들도 충분한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 그리고 일부 헬스케어까지 일부 종목군들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 서서히 지난주 후반부터 좋아지는 종목군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느 때 또 뭐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만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 쪽에서도 언제든지 종목 수익률 게임은 터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해서 잘 가는 종목들, 추중 조정을 충분히 받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선을 다음 주에 뭐 테스트 하느냐 마느냐 또는 뭐 수급도 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좀 소외됐었던 어떤 내수 종목군들의 흐름들에 조금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요. 둘 다 저는 뭐 좀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강찬 부장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간 거래소 코스닥 지수 밴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최대 1980선 정도까지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틀 거래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1957포인트로 거래소는 종가가 마감이 됐잖아요. 예. 1965포인트가 이제 120의 이동평균선, 경기선이 흘러나리는 그런 구간입니다만은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동향들을 감안을 해 본다라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한번 넘었다가 조정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수급 동향과 그리고 살아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저점을 600 내외, 그다음에 고점을 한 615포인트 정도까지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뭐 지수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조정받았던 종목군들이 과연 살아나느냐, 이게 다음 주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나영호 대표도 볼까요? 예, 일단 뭐 지금 주식 팔 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주식은 오히려 과감하게 추가 베팅하는 거 괜찮다. 일시적으로 시장이 눌릴 수는 있습니다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파생까지 매매하시는 분이라면 하방 포지션에 대한 의견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식은 오히려 일정 수준 밀린다 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밴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1930에서 한 1970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이고
밀리는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지수 전체로는 거의 박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깰 수 있는 흐름이라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나타났던 것처럼 일단 일중 프로그램 비차익이 한 2천억 원대 가까이 나온다라 그러면 추가적인 이 동력과 유럽계 자금 유입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외 흐름이라 그러면 아직 이 소강 국면을 깨트리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코스닥도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포인트 정도로 밴드를 정해드리고 코스닥은 말 그대로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하루에도 종목별로 보면 워낙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일단 장 대비는 피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올라갈 지연정 지금 고점 찍고 내려오는 종목들은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 전문가 출연하신 전문가들의 모든 의견은 저희 증시 최연선 뉴욕과 서울의 시청자 게시판에 보시면요. 이 상세한 자료들이 다 저희가 지금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시장 전망,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 그리고 지수의 상단 하단에 대한 전망, 하락과 상승에 대한 전망까지 상당히 방대한 양이 다 들어있고요. 또 매일매일 우리 이승원 대표가 그 시황 관련해서 브리핑할 때 자료 등까지도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면은 투자에 좀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게시판에 이런 자료들 많이 좀 활용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 두 분은 여기서 이제 인사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쪽에 미국 증시 쪽 마감 동향과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좀 자세히 또 알아봐야 되겠죠. 글로벌 시장센터 나와주시죠. 네, 글로벌 시장센터 박재현입니다. 고혜진입니다. 네, 그닥 좋지 않았던 1월을 보냈던 미국 증시가 2월 와서는 확실하게 좀 반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사실 주 초에는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는가 싶었는데 또 주 말이 되어가면서 확실하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합니다. 거기다 다우 지수는 18,000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찍었는데요. 그럼 뉴욕 지수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금요일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0.26% 상승을 했습니다. 18,019.35포인트의 마감을 지었고요. 주간 상승률은 1.09%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상승폭이 좀 더 큽니다. 0.75% 상승을 하면서 4,893.84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5,000을 향해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3.15% 주간 상승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41% 상승한 2,096.9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간 상승률로 2.02% 상승했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채무 협상 타결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의 경제지표 개선과 우크라이나의 휴전 합의, 그리고 그리스 우려 완화 등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영국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영국 증시 0.67% 상승한 6,873.5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증시는 전일 대비 0.7% 상승한 4,759.36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독일 증시는 0.4% 오른 1,963.4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예, 기타 뭐 다른 지표 쪽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금요일 쪽에 MSCI 항공물 지수는 56.03포인트 전일 대비해서 0.8% 올랐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은 52.78달러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3.1% 좀 다소 좀 급등 좀 많이 올랐죠. 야간 선물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250.15포인트에서 전일 대비 약간의 강세를 보였고 여기에 환율은 원화가 다소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1,100원대를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박재현 연구원이 이제 이슈와 또 어떤 특징주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센터 박재현입니다. 다우지수가 18,000을 이제 달성을 했다라는 것이 헤드라인을 전부 다 뺏어갔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지금도 모자에도 18,000이라는 다우 이렇게 써 있는 모자를 쓰고 있죠. 상당히 좀 기분 좋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좀 잊고 스몰캡의 턴이 아닌가라는 기사가 나와서 보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은 사실 빅캡의 세상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9%를 오르고 S&P 500 지수가 1년 동안 13%가 상승하는 동안 사실 이 스몰캡들의 벤치마크인 러셀 2000은 2014년에 3.5%밖에 오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1월에 이제 대형주들이 1% 상승을 할 때 이 러셀 2000은 2%를 상승을 했습니다. 저유가 그리고 큰 종목 대비의 높은 실적 상승률로 올해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우가 18,000을 달성하긴 했지만 이거를 지키는 것도 관건이겠다라는 외신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모터스가 금요일에는 0.44%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간으로 볼 때는 6.25%가 하락을 했는데요.
테슬라 모터스의 CEO인 앨런 머스크는 무슨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맨날 울상이죠. 잘 안 팔린다. 뭐 중국에서는 계속 실적이 나오질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다 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쟁자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계적인 브랜드인 BMW가 원래는 이제 i3라 그래서 원래 테슬라의 모델 S보다 좀 더 싼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었고 또 이거보다 좀 더 비싼 i8이 있었는데 이거의 중간 모델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i5 혹은 i7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중간 모델이 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잘 안 팔리는데 과연 이 모델 S가 잘 버텨낼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제 애플 관련 소식입니다. 애플이 하나 더 이제 테슬라를 압박을 하는 건데요. 애플은 요즘 주가 굉장히 좋죠. 금요일에도 0.49%가 상승을 했고 일주일로 볼 때도 6.85%, 한 달로 보면 15.74%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애플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현금이 1,780억 달러가 현금으로 쥐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전기차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음악이나 뭐 전화기에서 혁명을 이루었던 애플이 이번에는 좀 사이즈를 키워서 전기차로 나가보겠다라는데요. 코드네임이 타이탄입니다. 무슨 뭐 비밀 미션 같죠. 근데 이런 미션 이름처럼 정말 비밀리에 뭔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니밴을 개발하고 있는데 애플 관계자들이 오스트리아의 하이엔드 이 매니팩처링 업체인 매그나 슈타이어와 미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애플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이 매그나 슈타이어 가서 물어봐도 우리는 노코멘트다라고 하면서 말을 좀 아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유가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은 테슬라에게는 확실하게 압박이 되는 두 업체들의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 일정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에는 미국이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미국 경제지표 발표 일정부터 살펴볼 텐데요. 주택 착공 건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행지표격이죠. 뭐 허가나 승인이 있어야 어찌됐건 착공을 하니까요. 건축 허가 건수, 건축 승인 건수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 물가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산업 생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중국이 쉽니다. 춘절에서 금요일까지 쉬게 되고요. 미국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요. 금요일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생기고 말 잘하는 박지현 연구원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미국 증시 쪽의 분위기도 요즘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주간 또 종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두 분의 패널 새로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스 에셋의 명성욱 대표, 유안타증권 강북 프리스티지 센터의 박세진 PB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북 프리스티지 발음 참 어렵죠. 자, 이 두 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 출연진 모든 분들이 이 일요일 방송에 관심 종목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 일주일간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초가의 편입, 그다음에 금요일날 종가에서 어떤 수익률을 기록했는지를 보면서 또 자기의 명예가 달린 문제죠. 먼저 주간 동향의 그 상황을 또 캐스터가 또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지난주 투자 종목 배틀 결과 보시겠습니다. 박세진 출연자가 셀트리온 제시하면서 23%의 수익률로 1위 차지했습니다. 명성욱 출연자가 LG이노텍 제시하며 5.3% 수익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윤보원 출연자로 LG유플러스 제시하며 4.4%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4위는 김동엽 출연자로 모두투어 제시하며 1.2%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5위는 나영호 출연자로 삼성중공업 0.5%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수익률 0%에서 마이너스 7.4%를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수익률 기록했는데요.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예, 자, 1, 2위 하신 분 두 분이시죠. 우리 박세진 PB의 지난주 셀트리온은 아주 뭐 대단했습니다. 한 주간 수익률이 23.3%니까요. 이건 대형주가 참 갖기 좀 쉽지 않은 수익률이고요. 명성욱 대표의 LG이노텍도 5.3%니까 주간 수익률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9위 이승원 네. 대표. 예. 9위. 네, 9위 이승원입니다. 10위 이승석입니다. 예. 자, 9위, 10위 얘기는 나중에 듣고요. 1위하고 2위 분들의 지난주 종목에 대한 먼저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PB의 셀트리온
향후 또 주가 전망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뭐 저희 지금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사실 코스닥 시장의 그 투자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코스닥 장세 금요일에도 보셨지만 바이오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뭐 셀트리온이 지금 전방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메디포스트와 그 마크로젠 같은 그 오랫동안 좀 침체기를 겪었었던 바이오테크도 다 올라왔죠. 심지어 그 무거웠던 제일모직까지도 사실 이런 이슈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앞서 패널들의 코스닥 전망에도 나와 있지만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올해 나스닥 버금가는 IT 버블 이후에 엄청난 강세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지금 뭐 핀테크라든지 뭐 3D 프린터와 같은 그 계속되는 이슈들이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방향성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IT와 바이오테크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셀트리온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애증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그 호스피라 인수 그 M&A 얘기부터 계속되는 그 셀트리온 관련된 집중된 호재들이 그 주가에 좀 그 메이크업 이슈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좀 저희가 이슈 체크해가면서 좀 추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 전방에서 끌어주고 있는 이 분위기 분명히 이제 바이오테크 여타 종목단에도 전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기회를 찾을 필요 있어 보이네요. 아까 앞에 출연하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질문했던 내용이 이제 이 셀트리온, 그러니까 이 바이오주들이 지난 금요일 쪽에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 분위기를 좀 우호적으로 좀 훈훈하게 좀 대피는 분위기 나왔는데요. 네. 추가적인 상승, 그다음에 기존의 게임주나 핀테크주는 박서진 PB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게임주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주간 단위로 펼쳐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스닥 지수를 견인을 했었던 게 바이오테크인데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무너진 게임주는 실적이 오랐고요. 지금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들은 어느 정도 또 같은 논리입니다. 숫자가 올해는 좀 찍힐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거고, 최근에 이런 신성장 산업군들은 미국 섹터와 업종의 궤가 좀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의 동향까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6년째 미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은 지금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속도가 좀 가팔라진 부분이 이 숫자 부분이 현실화 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지금 셀트리온 가지고 다시 꿈을 키우면서 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9천억 원의 램시마 재고 부분이 이제 처리가 되면서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림만 그렸었던 숫자들이 이제 올해는 좀 현실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M&A 건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인 돈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숫자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해가 올해 좀 펼쳐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주도 섹터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도 과거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한 6년 동안 바이오가 올라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쪽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드론이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돼서 전기차 관련된 이슈에 대한 쪽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 계속해서 바이오테크에 대한 중심의 어떤 코스닥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지금 올해 저번 달 16일이었죠. 저희가 창조경제 관련해서도 이제 바이오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금 액수가 또 발표가 됐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 100억 달러 이상의 메가 M&A 딜도 지금 미국에서 벌써 4건이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이오 시장의 온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바이오 얘기하면서 우리가 명성욱 대표를 왕따시킬 이유는 없죠. 명성욱 대표께서 바이오 관련된 얘기 한번 해주셔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바이오는 글로벌 시장 전반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특히 또 이제 중국의 소득이 증대되면서 이제 소비 대국으로 부상하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항상 투자할 때 많이 오른 종목은 좀 경계를 하고요.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이제 그때 접근하는 그런 종목을 찾는 게 좋겠다. 바이오 중장기적으로 좋다고 저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종목 리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2위를 차지하신 명성욱 대표의 LG이노텍 주간 수익률 5.3%입니다. 나쁘지 않은 아주 양호한 수익을 기록하셨는데요. 자, LG이노텍은 그동안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가 이제 좀 올라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반등이 이어질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LG이노텍을 보면 사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제 IT 관련주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LG이노텍을 보면은 작년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했는데, 그때 주가가 사상 최대 실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급락의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급락의 원인이 4분기 실적이 우려된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작년 4분기가 다 지나고 실적을 발표하니까 무난하고 그리고 좋은 그런 실적의 모습을 보였고 이노텍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보통 LED 부분에 대한 약간 좀 중국 기업들하고의 이게 경쟁 관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이제 서울 반도체라든지 이제 LED 관련 국내 기업들이 어려웠고 LG 이노텍도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시장에서 압박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중국이 그 LED 조명 부분의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갖다가 이제 계속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리고 또 LED 부분에 고부가 가치 자동차에 들어가는 LED 조명 관련 부분에 이제 북미 시장 클라이슬러의 그 픽업 트럭에 이제 요번에 장착이 되게 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산업이든 이 범용 일반형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또 그 스페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품과 일반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부가치 이런 자동차 조명 부분에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조명 부분도 특화된 부분에서 LG 이노텍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LG 이노텍의 주가는 상당히 지금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좀 포괄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갤럭시 S6 출시와 관련돼서 관련주들 주가 움직임이 좀 이제 그렇죠. 좀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LG 쪽보다는 지금 이제 포커싱을 이제 또 삼성그룹 쪽으로 우리가 좀 눈높이를 좀 돌려보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항상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업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뭐랄까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삼성 관련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이노텍의 주가의 최근에 하락하고 주가 흐름을 봤을 때에는 지금 현 시점이 상당히 지금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빠지는 와중에 이노텍에 대한 이런 소개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은 바닥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약간 완급 조절을 하면서 충분히 좋은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세진 PB의 LG이노텍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일단은 그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 그 매출 다변화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그 가장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 전통적으로 납품되던, 그 전통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던 분야에서 점점 산업 분야 자체가 넓어지는 것만큼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 시가총액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 그 추가적인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LG이노텍 뭐 많이 고통받아왔던 만큼 이 정도 숫자 이제 확인시켜 주면은 어느 정도 그 좋은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박세진 PB가 주간 수익률이 23%. 그러니까 원래는 박세진 PB가 참 평소에 보면 겸손한 청년이었는데요. 오늘 이게 힘이 좀 많이 들어가시는데 주식은 괜찮습니다. 수익을 그렇게 내셨으면 힘 들어가실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힘이 안 들어가 있는 이승원 대표의 네네. 뉴를 좀 점검해 볼까요? 근데 뉴가 지금 현재 보면 손실은 좀 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어떤 방향 잡은 게 아니라 좀 횡보 중이죠, 요즘에. 네, 그렇죠? 박스권 횡보 중인데 최근에 이제 그 두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소환 악재 같은 경우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제 실적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하지만 이제 실적에 대한 쪽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제 이슈가 되지 않았었고요. 또 하나는 신규 개봉했던 이 영화였죠. 허삼관에 대한 쪽에 대한 반응이 시장에서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삼관에 대한 쪽 모멘텀이 이렇게 좋지 못하게 작용하면서 계속해서 박스권에 대한 쪽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뉴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지금 중국과 이제 화책 미디어 그룹과의 이제 투자 그 벤처 설립에 대한 쪽이 언제 스타트업 되느냐 이것을 이제 핵심 포인트에 대한 쪽으로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그 관점을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이슈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쪽 그 미디어 업체들 쪽도 주가가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뭐 뉴 같은 경우는 그 중국 관련된 매출이 있는 기업들, 뭐 키스트라든가 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정책에 대한 이슈를 떠나서도 여전히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 같은 경우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장에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그 주식들이다 이렇게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그 지난 주간의 그 종목 리뷰를 좀 해봤고요. 자, 이제 새로운 한 주 또 어떤 종목을 또 전문가들 저희 출연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지 또 오픈 스튜디오 연결해서 종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12명의 출연자를 중심으로 이번 주 관심 종목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코스피가 4종목, 코스닥이 8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박세진 출연자가 미국 AI로 6개 공급 과잉이 해소될 것이라며 할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명성욱 출연자가 라인 광고 매출이 긍정적이라며 네이버를 제시했고요. 윤보원 출연자가 해외 송출객 수 증가와 춘절 수혜로 모두 투어를, 김동엽 출연자가 오스템 임플란트를, 나영호 출연자가 한솔 홉테크를, 박영호 출연자가 우리은행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강천 출연자가 사상 최대 실적 기대하며 컴투스를 제시해 주셨고요. 최윤지 출연자가 차바이오텍을, 이승원 출연자가 레이더 가공 장비 확장석으로 이오테크닉스를, 이승석 출연자가 IT 신제품 출시 수혜로 SK하이닉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은석 출연자가 테라세미콘을, 이서구 출연자가 현대산업개발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에 대한 토크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종목이 많죠. 저희 출연자가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내용을 갖다 그동안도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관심 종목들, 그러니까 출연자들 관심 종목은 앞에서도 언급드린 대로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요, 이 시간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게시해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포인트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그 안에 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보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 있는 종목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들 종목군 중에서 특히 또 두 분이 오늘 나오셨으니까 먼저 두 분의 관심 종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세진 PB부터 또 볼까요? 예, 또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할 때 하림을 가지고 나오면 닭다리도 맞을 수도 있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제가 벌써 세 번, 닭다리 아까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저희 증시 최전선 시간에만 하림 동우 합해서 이제 3번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까지죠. 예, 오늘까지 한 3번인데 이제 좀 진짜로 그 다시는 하림을 언급하지 않는. 아니 뭐 그거 아니죠. 좋은 기업이면 괜찮습니다. 그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지금부터는 주가 흐름이 좀 가시화될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에 그 실적 발표가 있었죠. 목요일에 하림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했고 동우가 이제 그 실적 발표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 하림 같은 경우에 동우도 마찬가지고요. 금요일에 9%, 7% 각각 상승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노션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하림그룹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따라서 올라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하림을 계속 들고 나오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한 번도 이 6개 쪽에 대한 그 구체적인 모멘텀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 작년 12월, 정확하게는 12월 16일입니다. 미국의 그 AI가 발병이 되게 됐는데 11년 만에 발병이 됐거든요. 과거에 2004년도에 미국에서 AI가 발병돼서 가금류 수입이 금지됐을 때 국내산 육개 가격이 2,500원에서 4개월 만에 5,000원으로 약 100%가량 상승이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의 AI가 걸려서 가금류 수입이 금지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육개 유통분의 20% 정도를 수입분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80%가 미국산 육개입니다. 전 세계가 거의 같은 실정이거든요. 미국에서 닭을 수출을 못한다라는 거는 전 세계 육개 쪽에 공급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뭐 더 이상 치킨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어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의 성장성을 우리가 이제 뭐 PQC, 그러니까 수요 공급 가격으로 봤을 때 그 육개 측면에서는 그 수요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는 사실 시장 구조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움직임을 촉발시킬 수 있는 거는 공급과 가격 부분인데 이 미국산 AI가 발병이 됐다라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원종계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막힐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벌써 이런 부분들 때문에 4분기 하림과 동우의 실적 턴어라운드는 가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막 시장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쪽에서도 이제부터는 좋은 논리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횡보하던 육개 가격도 지난주에 지금 100원 정도 다시 한번 상승한 걸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 청정제 파산에 대한 이후로 이제 실적에 대한 쪽이 계속되는 게 보입니다. 다만 이 육개 가격 상승만을 갖고 좀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페노션 인수 이후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크게 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하림 그 동호보다는 좀 하림 쪽을 같이 좀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페노션 관련된 부분도 보면 그 실사 마무리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이제 앞으로 그릴 그림에 대해서 시장의 전망이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림 같은 경우에는 본업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페노션 관련해서도 좋은 모멘텀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박세진 PB의 이번 주 관심 종목은 하림입니다. 그다음에 명성욱 대표의 종목도 볼까요? 네이버 주중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예, 종목이죠? 화요일 날 말씀을 했고요.
화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올랐다가 이제 좀 조정을 다시 또 이렇게 받는 이런 모습이에요. 네이버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인터넷 포털 업체로 이 인터넷 관련 이런 포털 업체들의 사업성은 굉장히 앞으로도 성장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작년에 그 예상했던 실적보다는 조금 저조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80만 원 수준에서 한 60만 원대까지 낙폭이 좀 심화된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나 이제 작년에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대략 한 7천억 수준인데 2012년하고 2013년 영업이익은 한 5천억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익은 그 전년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한 40% 정도 늘어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 기대치에 약간 못 미쳐서 좀 약간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적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안정적인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라인의 광고 매출, 모바일 그쪽 부분의 광고 매출이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전개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네이버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네이버의 이거래일 연속 급락의 모습은 알리바바하고 바이두 중국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MSCI 신흥지수 편입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었는데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달입니다. 올 11월 달에 있는 거 한 치 앞도 모르는 주식을 연말에 있는 것을 걱정한다는 건 좀 지나치다. 그래서 단기적인 낙폭 심하게 가격 매력이 있어서 좋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의 종목 다 살펴봤죠. 박세진 PB는 하림, 그다음에 명성욱 대표는 네이버입니다. 기타 그 외에 다른 패널분들의 종목은 아파트에서도 얘기한 대로 저희 그 시청자 게시판 안에 들어오시면은 관련 자료들을 모두 게시하고 있으니까요. 이따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제가 그 나영호 파트너가 이제 내일 장중 공개 방송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시간 관계에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나영호 파트너가 내일 2월 16일이죠.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파생과 주식 양손잡이 매매로 최강 수익 달성하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내용이 아주 거창한 제목이 아주 거창하네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소개해 주신 또 두 분 또 보내드려야 되겠죠. 웰스에셋의 명성욱 대표, 유한타증권의 박세진 PB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할 때는 언제나 신중하게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요 증시 최연선 뉴욕 가설은 항상 10시죠. 하지만 이제 내일 밤부터 다시 12시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내일 밤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